요즘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에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법원 등기 반송 같은 문자 받으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부터 헷갈리기도 하고요. 보이스피싱은 특정 유형 하나가 아니라 실제 제도와 절차를 교묘하게 따라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는 순간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대출이나 채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이후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의 개인회생 파산 전문 브랜드 클리어에서 인사드립니다. 전 MC 소혜원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개인회생 파산을 클리어하게 해결해드리는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이 개인회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개인회생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 금액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대출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한 뒤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러면 돈은 사기범에게 넘어가고 빚만 남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속은 것도 억울한데 빚은 왜 내가 갚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이 어디까지가 사기고 어디부터가 본인 책임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법원에서 보낸 등기 반송 문자다, 검찰 사건이다 같은 연락을 받으면 이게 진짜인지부터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선 중요한 기준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이나 검찰은 개인에게 문자로 링크를 보내거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기 반송, 송달 불가 같은 표현으로 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네, 전화로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 검사나 수사관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내된 번호나 링크를 그대로 절대 믿지 마시고 검찰 사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진위 확인 창구를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럼 의심되면 일단 확인부터가 원칙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명칭이 아니라 내가 받은 문자, 전화 내용을 바로 믿지 않고 공식 창구나 기관 대표 번호를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입니다. 이 한 단계만 거쳐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뭘까요? 가장 먼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송금이 이루어진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바로 요청해야 되는데 이걸 인출 전에 막을 수 있느냐에 따라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네, 이후에는 형사 절차로 넘어가게 되나요? 보통은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접수해서 사건 접수 번호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도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사기 피해 때문에 빚이 생겼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돼서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면 보이스피싱 때문에 생긴 대출도 개인회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대출이 본인이 쓰려고 만든 빚이 아니라 사기 피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빚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에서는 이 빚이 왜 생긴 건지를 법원이 따져본다고 보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채무가 개인의 소비나 투자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피해로 불가피하게 생긴 건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형사 절차 자료들이 그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런 자료가 있으면 개인회생이 인가되는지 판단하는데도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고소 접수 번호나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같은 자료가 있으면 재판부는 이 채무를 고의로 늘린 빚이나 무리한 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생긴 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정리 가능한 채무로 판단받을 수 있고 이후 대처까지도 충분히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손해를 입고 나면 누구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부터 들 것 같은데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가장 위험한 게 상황을 빨리 덮어보겠다고 추가 대출을 받거나 주변 말만 듣고 혼자 판단해서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설명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에는 속도보다 정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경우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대출이 그 과정에서 생겼는지 이것을 증빙 자료로 차분히 정리한 다음에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네, 결국 대응 순서가 결과를 좌우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를 먼저 하고 증빙을 확보한 뒤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절차까지 연결하는 것, 이 순서를 지켜야 재판부에서도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복 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이스피싱 피해라는 게 단순히 속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채무는 숨기거나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경위를 제대로 정리하고 제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피해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판단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지금처럼 하나씩 정리해 나가고 계신다면 이미 회복을 향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파산이 궁금할 땐 주세요.